속보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의 환율 개입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환율이 갑자기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가격대 전체가 바뀔 정도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그 다음부터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요? 혹시라도 다시 튀어오르는 일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에 있었던 이 환율 급락의 3단계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환율을 갑자기 끌어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통계 중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통계가 잘 나오게 약간 마사지를 해주려면 연말 마지막 환율 종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금융회사들의 회계가 12월 30일 종가를 통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환율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정부의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1월 환율도 계속해서 낮을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종가 관리에 힘을 소진했다가 1월에 곧바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면 과연 국민연금의 손실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3단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차트를 보면은 누가 봐도 정부의 개입이 확실해 보입니다. 1480원대를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14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30원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국제적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분명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고개를 들면 다시 또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부의 환율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동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환율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22일부터 23일 사이 환율 차트에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보이죠? 이건 정부가 개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환율이 계속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가 발록 앞에 서서 유셀라페스라고 외치는 장면처럼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1485원을 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1485원 이상에 베팅하면 엄청 손해를 볼 거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 지그재그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그재그 환율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485원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를 꽉 내리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톱니 차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르려는 정부와 올리려는 시장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톱니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톱니가 유지된다는 뜻은 정부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공표하는 효과를 냅니다. 너희는 1485원 이상으로는 절대 못 지나간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가 달러 물량을 전격적으로 투입할 때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하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 연말 종가 관리에 필요한 달러 물량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환율에 개입해서 환율을 한 번에 30원씩 끌어내리는 겁니다. 정부의 1차 환율 방어선은 누가 뭐래도 1,4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한 단계 끌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부의 방어선은 1,460원으로 한 차원 내려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만 해도 환율이 1,460원에 가까워지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이 다시 1,460원을 테스트하면 또 개입해서 급격하게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연말까지는 1,460원을 뚫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의 반란이 계속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과연 1,460원을 막을 만큼의 힘이 있는지 시장이 자꾸 테스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허술한 정부가 아니라면 종가 관리 정도는 할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종가 관리를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 관리 능력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질 겁니다. 왜 12월 30일 또는 30일에 종가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환율을 연말에 관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어도 드러나는 장부만이라도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연말에 1,400원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1,550원으로 끝나느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은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달러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는 연말 종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550원이냐 1,400원이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부채가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1,400원대 초반까지 끌어내리면 기업들의 부채가 원화로 평가했을 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분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은행에는 달러 표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엄청 올라간 상태로 연말을 끝내게 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BIS 비율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건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율을 연말에 방어해주면 은행들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분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말 종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를 달러로 표시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가 관리는 GDP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채의 원화 환산 규모는 연말 환율로 평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채 규모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눈덩이처럼 급증합니다. 그래서 종가 관리를 해서 환율을 끌어내리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그 비율이 낮아지고 원화로 표시한 대외 부채가 작아진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2월 말까지 종가 관리를 하면 1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12월 말에 정부가 종가 관리를 하느라 환율 개입 여력을 다 써버려서 1월에 환율이 마구 급등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계산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1월 초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당장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연말에 수출 출하한 물량의 수출 대금이 1월과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도 1월에 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직원들 월급과 협력회사에 줄 돈은 환전해야 합니다. 이런 환전 수요가 있는 1월 초에는 환율이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보고 12월 말에 종가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을 넘어 하순이 되고 2월이 되면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장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가 관리가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번 연말 종가 관리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과 실패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과거 사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1909, 17년 외환 위기는 환율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때 환율이 800원에서 결국 1968원까지 2배가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외환 보유고를 대책 없이 엄청나게 투입했다가 결국 소진했고 그 때문에 국가 부도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같은 방식의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들의 달러 보유액이 예상과 달리 크게 늘었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력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가 또 그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환율 관리를 실패하는 바람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570원으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개입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급성 위기가 오면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못 막았습니다. 그때 한미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간신히 환율을 1,570원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 개입을 한다고 해도 급성 위기가 오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 문제는 과거와 비슷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 형태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급성으로 왔을 때는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성적으로 오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대신 정부가 찍어 누르려면 단기적으로는 누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질병이 되면 단기적으로 약을 처방하면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6달이나 1년 뒤에 다시 악화되는 방식으로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번에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당장 개입하면 찍어 누를 수 있지만은 약을 끊으면 곧바로 튀어오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자꾸 환율을 막게 되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저쪽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시간을 끌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약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몇 달 정도 환율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원화가 약해지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2개월째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금리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42개월째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과도한 적자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정부가 다 문제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감세를 했고 그 결과 재정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저는 AI 투자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크게 찬성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원화가 강세를 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면 재원의 절반은 최소한 세금으로 걷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전부 빚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면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 기업의 원화 환전 규모를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처방이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뇌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때문에 두통이 왔다고 해서 두통약만 먹으면 근본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잠깐 약화시키면서 병을 더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 대금의 원화 환전 확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거시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알고 시장에서 행동에 나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지 증상에 대해서 자꾸 두통약만 먹이는 방식은 병을 키우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은 환율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놔두면 다시 환율이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환율 방어 여력이 점점 더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환해지로 환율을 끌어내렸다면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석 달 환해지를 했다면 현 시점에서 석 달 동안 달러를 빌리는 대가로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석 달 뒤에 다시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은 달러를 빌리니까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를 빌려주니까 원화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금리와 원화 금리 차이만큼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만약 해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국민연금의 손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는 건 현금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해지 비용은 이미 현금으로 빠져나가 지불된 겁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실현된 게 아닐 수 있는데 비용은 매번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주가가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랐다고 박수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진짜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언젠가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국민연금은 매일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 가능성보다는 싼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환해지 비용이 계속 부과되면 국민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